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식의 독서치료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8강 유형별 독서치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유형별 독서치료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강의는 상호작용 독서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인드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서치료의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 그림을 같이 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독서치료는 사람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죠. 그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정보를 유통하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정보를 이처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이 받아들인 정보를 이제 재료로 해서 사고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 새롭게 창조된 그런 지식을 말하기나 글쓰기나 또 비언어 그런 예술 매체로 표현하든지 몸으로 표현하든지 혹은 실생활에 적용하여서 삶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 전체 과정이 이제 정보 처리 과정이겠는데요. 지난번에 이 강의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과 그렇게 제공된 정보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그 입장에서 독서치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유형의 그런 유형의 독서치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정보 제공형 독서치료 혹은 자가치유적 독서치료 이렇게 명명을 했었죠. 그런데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연결시켜도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유형인 상호작용적 독서치료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상호작용적 독서치료란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 그 개념과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에서 아주 핵심은 이 매체와 그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 사이에 치유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상호작용이겠는데요. 그 치유적인 상호작용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상호작용적 독서치료는 개인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집단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그런 걸 이제 세션이라고 하죠. 그 세션을 이제 구조화할 때 독서치료는 어떻게 그걸 구조화해서 접근하는지 세션의 구조화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상호작용 촉진 기법인 그 발문법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나가볼까요? 상호작용적 독서치료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 개념과 전략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요. 먼저 그 개념을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상호작용적 독서치료란 첫 번째, 훈련된 촉진자가 개입하여 그랬습니다.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에서는 훈련된 촉진자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촉진자가 개입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참여자들에게, 그게 개인이 되었든지 집단이 되었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참여자들에게, 세 번째, 적절한 독서 자료를 연결시켜서
독서 자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책을 비롯해서 이제 뭐 영상 자료 혹은 어떤 공연 매체까지 다양한 그런 독서 자료를 연결시킬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적절한 독서 자료를 연결시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촉진해서 어떤 삶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 이게 바로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의 개념이 뭐라고요? 예, 훈련된 촉진자가 개입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독서 자료를 연결시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촉진해서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상담 활동. 이게 바로 상호작용적 독서치료가 되겠습니다. 상호작용적 독서치료라고 할 때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여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있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혹은 참여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내담자를 이 상담자가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력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독서치료 역시 상담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상호작용,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담자가 이 매체를 이제 활용해서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상담자와 매체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겠고, 그런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상담자가 매체를 발굴하고 그 매체의 주제를 파악해서 키워드를 부여하고 또 그걸 활용하면서 꾸준하게 자신의 독서 경험을 이제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차원의 그런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상담자가 그런 독서 경험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매체를 선택해서 내담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담자와 매체가 치유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촉진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의 상호작용의 어떤 틀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이렇게 집단이 되게 될 때는 상당히 더 어떤 복잡하고 더 역동적인 그런 상호작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하나의 요소가 더해졌을 뿐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상당히 더 어떤 복잡하고 입체적인 과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촉진자는 이제 상담자, 조력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촉진자가 개인 상담에서는 이 참여자 개인하고만 소통을 하는데 이제 이 그룹 상황에서는 개인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가 A, B, C, D, E, F, G 이렇게 7명이 있다면은 그 각자 모든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또 소통을 하고 또 그룹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룹과 소통하는 그런 맥락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참여자들 상호 간에 소통하는 그런 자원이 열리게 됩니다. 참여자와 타참여자들. 그리고 촉진자와 참여자와 다른 참여자들이 모두 다 또 전체적으로 또 각자 독서 매체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상황에서 상호작용적 독서 치료를 할 때는 이 촉진자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그런 참여자들의 모든 요소들이 어떤 적절하게 또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제가 경험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이제 글을 쓴다고 할 때
그 글쓰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같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 참여자가 개인적으로만 그 책을 읽고 소감을 쓰고 그 글 속에다가 자신의 어떤 해묵은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그 쓴 글들을 이제 다 어떤 폐기 처분하는 그런 차원의 글쓰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개인적인 글쓰기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은 어떤 상호작용입니까? 그렇죠. 여기 참여자와 독서 매체 간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주 심대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참여자가 그렇게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이렇게요. 이 참여자와 촉진자, 어떤 그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에게만 자기가 쓴 글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요. 어떤 그룹에서 한 40대에서 70대까지 이 여성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에서 제가 어떤 그림책이라든가 또 자가치유서라든가 또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매개로 한 주에 한 편의 글을 써서 자신들이 발표를 하든지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지도자에게 이제 첨삭지도라고 하죠. 어떤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 과제를 내게 되죠. 그러면 제가 그 과제를 꼼꼼히 읽어보고 거기다가 뭔가 코멘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과제를 내기만 하면은 굿,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very good, excellent, great, perfect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데요. 어떤 문법이나 혹은 또 철자법이나 이런 걸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 면대면으로 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제 격려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의 욕구에 반응하고 그 비언어 메시지에 반응하듯이 그걸 글로서 그 여백에다가 적어주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제가 한 학기 동안 했는데요. 한 70대 참여자가 그렇게 더 열심히 저에게 글을 써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글을 이제 또 피드백 받은 것을 읽어보고 또 고무돼 가지고 또 글을 써오고 하는데 그 그룹에 모녀가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 70대의 어머니와 40대 후반의 따님이 함께 참여했는데 따님이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글을 써오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은 이 보고서를 갖다 이렇게 책상에다 쌓아놨는데 들춰보면서 어머니 무슨 글을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는 그 어머니가 따님의 손을 탁 치면서 예, 너는 보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하, 어떤 참여자들은 공개적으로 그 글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아직 부담스럽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이 지도자에게만 보이고 싶은 그런 글이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고 그 어머니한테 열심히 피드백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호작용은 어떤 상호작용인가요? 네. 참여자 이 개인적인 책과의 상호작용을 이제 이 촉진자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여자와 촉진자 사이에 그 상호작용이 글쓰기를 통해서 또 책을 매체로 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시간이 거듭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이 참여자가 이 지도자한테만 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고 마음의 근육이 이제 자라게 되면은 이 정도의 비밀한 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지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 소감문을 읽어보고 싶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렇게 읽히도록 하는데요. 준비된 그 어머니가 자기 글을 그룹 전체에게 읽어서 많은 사람에게 또 도전이 되고 또 마중물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차원의 이제 상호작용이 되겠습니까? 예, 이 참여자와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이처럼 이제 독서 치료를 개인으로 할 때 또 집단으로 할 때 그 상호작용의 큰 맥락과 요소들을 이 촉진자는 염두에 두고 그 상호 간의 그 촉진 활동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진행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적 독서 치료의 그 개념과 그 요소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도대체 이 치유적인 상호작용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죠. 도대체 이 매체와 참여자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우리가 치료적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가? 그 치유적 혹은 성장지향적 상호작용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몇 사람의 이론과 또 저의 방법 그리고 공통점 이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서치료 개론서에 보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슈로즈라고 하는 분과 하인스 앤 하인스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 독서치료 학회 저 멤버들이 공동으로 펴낸 이제 상호작용적 독서치료,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 학지사에서 나왔는데요. 저도 저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 이런 책인데요. 먼저 이제 슈로즈, 이 슈로즈라고 하는 사람 분은 미국의 여성이신데요. 그 학문적인 배경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1949년 혹은 1950년 어떤 문헌에는 1949년이라고 나오고 또 어떤 문헌에는 1950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무렵에 이분이 세계 최초로 독서치료 분야로 박사학위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 제목이 여기 보시다시피 슈로즈라고 하는 여자분이시고요. 비블리오테라피, Theoretical and Clinical Experimental Study 이런 거죠. 독서치료, 이론적이고 임상적 실험 연구 이런 이제 제목의 논문을 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원문을 구해 가지고 섬세하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슈로즈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실험 대상들을 표집을 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표집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표집했나? 책을 통해서 평소에 상당한 수준의 자가치유와 성장을 이루고 있는 좋은 모델이 있는 사람 수십 명을 이제 아주 심층 인터뷰 기법을 통해서 그분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본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길래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일어나길래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것을 다 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핵심 단어들의 상위 개념을 찾고 올라가서 이제 내린 결론이 독서치료 개론서에서 빠짐없이 언급되는 이 네 가지 독서치료의 원리, 심리 역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동일시가 먼저. 슈로즈의 연구에 따르면은 치료적인 상호작용이 독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 그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읽는 사람의 처지를 견주어 보는 동일시, 그 동일시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투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네 번째는 통찰.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 독서 치료를 응용하는 사람들이 이 동일시와 투사는 어떤 면에서 이제 같은 개념이거든요. 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 등장하는 인물의 자기 어떤 전이 감정을 느껴가지고 까닭없이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등장인물이 좋아진다든지 이 등장인물이 굉장히 혐오스럽고 역겹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무의식적인 투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동일시도 있지만 동일시는 이 투사보다 더 큰 개념인데 의도적으로 나는 어떤 인물이 참 감명 깊어서 그 인물을 본받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 인물처럼 행동하고 그 인물처럼 말하고 그 인물처럼 문제를 보고 그 인물처럼 살아보고 싶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동일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사와 동일시를 합쳐가지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독서 치료의 심리 역동적인 3대 원리, 그래서 동일시의 원리, 카타르시스의 원리, 통찰의 원리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때로는 어떤 문학 작품을 읽다가 혹은 영화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혹은 뭐 뮤지컬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고 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이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카타르시스란 감정의 소산, 그걸 이제 혹은 감정의 배출, 이걸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수많은 문학을 읽다가 가슴 뭉클해서 눈시울을 적셨던 경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한 권이 40대 중반쯤 읽었던 조성자 선생님의 마음이 자라는 소리라고 하는 청소년 소설이 생각이 나네요. 그 마음에 자라는 소리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배우자를 잃고 이 두 가족이 하나로 합쳐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중학생쯤 되는 그런 주인공, 화자의 시각에서 그리는 그런 좋은 소설이죠. 그런데 그 소설을 읽다가 제가 서울을 가는 기차간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어, 이게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동 소설을 읽으면서, 청소년 소설을 읽으면서 기착안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기도 했지만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렵지 않게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명숙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요. 그 명숙이는 이제 그 아빠의 딸인데요.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요. 암으로 이제 앓다가 돌아가셔서 그 오빠 이제 몇 살 더 위에 오빠가 있는데 그 명수라고 하는 그 오빠가 있는데요. 그 오빠하고 더불어서 이 어린 딸을 아빠가 기르게 되죠. 그런데 고모가 와서 돕기도 하고 좌우간 가족들이 조금씩 보살펴 주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새로운 엄마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새로운 엄마가 생겼을 때 이 새로운 엄마의 품 안에 펄쩍 뛰어들어서 어리광을 부리지 못하고 이제 대면하고요. 손가락을 쭉쭉 빨고 또 얼굴 표정도 굉장히 어둡고 그런 이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명숙이라고 이제 아주 어린 아이죠.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작은 아이죠. 그런데 그 작은 아이와 저를 동일시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왜 그 아이가 나의 무의식적인 거울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서전을 쓰면서 기억나는 사건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명숙이처럼 놓칠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6살 때쯤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우리 집안에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그 우환 때문에 어머니가 알아누우시고 또 제 위에 6살 위에 형님이 알아누우시고 10살 위에 형님이 동시에 알아누웠어요.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환자가 갑자기 셋이나 생겼으니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집에 머슴살이 가기로 약속을 하시고 세경이라고 하죠. 품삯을 1년치를 다 미리 받으신 거예요. 그 품삯으로 어머니 병 간호를 하시고 또 아들 둘 병 간호를 하시느라고 모조리 이제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은 진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다 진압한 그때가 언제냐면은 음력설이었던 거죠. 그 설날 이 부모님께서 은언을 하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 이제 병은 진압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다 각자 도생하자. 아버지는 이제 머슴 살로 가시고 또 몸을 추스린 어머니는 어린 동생, 우리 그때 당시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요. 제 2살 밑에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그 여동생은 그러니까 4살쯤 됐겠네요. 그 4살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는 또 다른 집에 가서 어떤 품팔이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1년간 견디고 위에 6살 위에 형님, 10살 위에 형님은 또 다른 데로 일하러 보내고 이렇게 각자 다 흩어졌다가 이제 이 어느 정도 추스려 가지고 다 함께 합치자 이렇게 의논이 됐죠. 그런데 제가 그걸 눈치를 챈 거죠. 아직 밑에 동생은 4살밖에 아니니까 어떻게 이 집안일이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6살쯤 되면은 이 눈치가 있거든요. 그날 저녁만 이제 지나면은 날만 새면은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될 텐데 제가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밤새 잠을 안 자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측은해 가지고 계획을 바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 녀석은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병이 들게 생겼으니까 아직 철이 안 든 이 막내 그때 당시 이 2살 아래 여동생을 이제 어머니의 친정에다가 보내자 이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이 어머니를 쟁취한 날이었던 거죠. 그 사건하고 이 명숙이가 정확하게 딱 교차되면서 그때 울지 못했던 눈물이 수십 년이 지나서 40대 중반이 됐을 그 나이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카타르시스, 감정적 배설이라고 하죠. 감정적 배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 눈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속 깊이 남아서 응어리로 남아서 언제든지 그런 비슷한 상황만 되면은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이 또 슬픔이 표현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통찰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통찰은 제가 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잘 알 수가 있죠. 그건 마치 장기 둘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둑을 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은 그 앞에 수백 개 안 보이지만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은 상대편도 보이고 이 편도 보이고 저 편도 보이고 이 편도 보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시각에서 수를 잘 보잖아요.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신의 문제가 너무 깊으면은 이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서 이 시야가 좁아져서 그 한 가지 대안밖에는 보이지 않고 어떤 극단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은 그 해결책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걷어내면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지혜가 있죠. 그 지혜를 끌어내서 나의 문제를 이런 시각도 보고 저런 시각도 보고 내 입장에서도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도 조명하여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것. 그걸 저는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시로즈는 이제 자신의 논문에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았더니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투사를 통한 또 전의를 통한 그런 동일시를 이루고 있었고 그 동일시를 통해서 이 감정을 카타르시스 하고 있었고 이 카타르시스, 이 감정을 걷어낸 다음에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통찰,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그런 방법을 찾아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시로즈식으로 말하자면은 이 문학 작품과 그것을 읽는 이 참여자 사이에 동일시와 카타르시스와 통찰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것이 독서 치료의 어떤 치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시로즈의 이론이고요. 다른 몇 가지 이론을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인스 앤 하인스베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제 독서치료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비블리오테라피, 더 인터랙티브 프로세스 그랬죠. 여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독서치료 상호작용적 과정 그렇게 해놓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 이름들이 이 책에 이제 저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알린 메카티 하인스, 메리 하인스 베리 1986년도에 이제 이런 책을 내신 것이죠. 이 책에서 제안하는 그 치유적 상호작용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독자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인식의 차원의 상호작용이 있고 고찰의 차원의 상호작용이 있고 또 병치의 차원이 있고 자기 적용 차원의 상호작용이 있다. 그래요. 네 가지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왕자를 읽었든지 갈매기의 꿈을 읽었든지 꽃들에게 희망을 그런 책을 읽었든지 아니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었든지 그 동화를 읽었을 때 그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첫 인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 인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만 첫인상이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이 어떤 낯선 환경에 가도 낯선 나라에 가도 첫 인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책을 대할 때도 첫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느끼게 되는 첫 인상, 느꼈던 첫 감정, 뭐 어떤 구체적으로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첫 인상들, 그리고 어떤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나의 어떤 반응들, 그런 걸 이제 인식이라고 하고, 그런데 고찰은 뭐냐면은 examination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촉진자가 개입을 하게 돼요. 좀 더 이제 훈련된 촉진자가 개입해서 차근차근 그 문학 작품을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등장인물들을 이리 분석해보고 저리 분석해보고 사건을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또 시대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 또 문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과정이 있게 돼요. 이 차원에서 이제 상호작용적 독서 치료의 촉진자의 어떤 전문성이 개입이 되겠죠. 이 고찰을 통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인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셀 실버 스타인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끊임없이 나무가 이 소년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혹은 소년이 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그렇죠. 자기 걸 내어줍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내어주고 또 가지를 내어주고 또 배를 만들려고 자기 몸통까지 내어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그루터기 하나만 남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또 소년이 찾아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구나. 그러자 그 소년, 다 늙은 그 주인공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늙어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다만 내 몸 하나 걸터 앉을 곳이 있었으면. 그랬더니 나무가 말하죠. 나에게 걸터 앉으렴. 그리고 나서 나무는 행복했다고 그 작품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뜻 첫 인상을 보면은 한 90% 제가 이게 수많은 독후감들을 인터넷 그 북로그 서평 그 게시판에서 점검해 봤는데요. 거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나무에 끊임없이 주는 그 행위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은사를 떠올리기도 하고 자기에게 평생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제 떠올리게 돼요. 그렇게 반응하는데 이 작품의 3분의 2쯤 가면은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 전체적인 그 줄거리를 이제 반전을 시켜버려요. 나무가 계속 주면서 행복한 것처럼 자기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저자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작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보다도 오늘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어떤 거였냐면은 나무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소년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음의 그 사랑을 이제 찬양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다시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 독자들이 자기가 받았던 첫인상, 그 첫인상이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뭔가를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소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나무의 사랑을 이 저자가 이제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자신의 어떤 착각이었고 소년과 같이 있음으로써의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이 첫 인상과 이 고찰을 통해서 받게 된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심지어는 나무가 너무 미성숙하게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나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주는 거 밖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가지고 이제 읽고 토론할 때 이 플롯을 우리 방식으로 바꿔보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바꿔왔어요. 아끼면서 주는 나무 이렇게 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소년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감에 따라서 사랑의 방법을 다양하게 바꾸어서 나중에 나무도 풍성한 그런 열매와 가지를 유지하고 소년도 행복한 그런 플롯으로
바꿔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인상과 첫 번째 받았던 인상과 이 작품을 정교하게 이제 같이 관찰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인상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해 본다고 하는 것이 병치입니다. 네, 병치. 여기서 병치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첫 번째 받은 인상과 또 작품을 정교하게 촉진자의 안내에 따라서 관찰해 보게 되면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그 인상을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해 보게 되는 것. 그걸 병치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무라면은 어떻게 이 소년을 더 성숙하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만약 이 소년이라면은 그렇게 버릇없이 끊임없이 나무에게 달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더 성숙하게 나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어,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또 우리게 부모의 입장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유아기 때의 부모와 또 초등학생의 부모, 중학생의 부모, 고등학생의 부모, 대학생의 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독립했을 때의 부모 역할이 달라질 텐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계속 퍼주기만 한다면은 그게 진정으로 적절한 사랑인가? 그걸 우리한테 이제 적용하고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의 자람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과 리더십과 사랑의 표현 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서로 브레인스토밍하고 토론하고 그걸 목록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이제 자기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식고찰 병치 여기는 어떤 작품에 대한 반응이라면은 이 자기 적용은 자기 삶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서로 의논하고 이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인스 앤 하인스베리는 인식고찰 병치 자기 적용이 이 텍스트와 이 독자 사이에 일어날 때 그걸 치료적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한 분을 더 살펴볼까요? 세 번째로는 이 왓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왓슨도 이제 독서 치료에 관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교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텍스트를 읽혀놓고 학생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과 어떤 그 책을 통해서 달성하게 되는 어떤 교육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을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고 하고 그 교육 목표 분류학은 목표를 네 가지 수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게 원문적 생각, 또 해석적 생각, 비평적 생각, 창의적 생각 이런데요. 원문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이 책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답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 읽었다면은 어린 왕자의 등장인물들은 누구인가? 어린 왕자가 여행한 별들은 어느 별들인가? 또 어린 왕자가 누구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가 등등 이처럼 그 책을 읽었다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책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에 관한 그런 질문이 원문적 생각을 촉진하는 질문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해석적 생각을 촉진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why에 대한 그런 대답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 별을 자기 별을 떠나기로 결심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why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을 좀 더 해보면은 어린 왕자와 장미는 왜 서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죠. 어린 왕자는 때 또 6개의 별을 여행하잖아요. 뭐 술꾼의 별, 뭐 지리학자의 별, 점등인의 별, 허영꾼의 별, 왕의 별, 어, 등등 여러 별들을 여행하는데 그 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왜 그 별들에서는 어린 왕자가 자기 마음속에 품은 관계에 대한 질문,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어떤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얻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적인 생각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비평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비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작가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비평할 수도 있고요. 또 등장인물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해결 방식에 관해서 또 행동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 독자가 비평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 비난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평하는 것이죠. 비평과 비난은 다르잖아요. 비평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라면 비난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겠습니다. 비평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 낭자가 어린 낭자에게 있어서 그 부족한 건 무엇인가? 어린 낭자 별에 있을 법한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랬는데 어린 낭자에 있었으면 좋은 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린 왕자는 이제 혼자 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만한 게 이제 장미뿐이지 않습니까? 그 장미뿐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비평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린 왕자는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동심과 순수한 마음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어린 왕자의 사회성은 아주 심각하게 약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관계성을 길러볼 그런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왕자가 그 작은 별에서 혼자 살면서 사회성이 매우 약했는데 아주 큰 별, 복잡한 별, 한 집안에 장미꽃만 해도 5천송이나 있는 이 복잡 다단한 그런 별에 와서 어떤 길들여진 것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관계를 맺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또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 관계 맺는 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걸 다 배우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제 비평적인 생각, 또 비평적인 생각을 좀 더 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전개할 수도 있어요. 이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서 어떤 실존주의 철학을 이제 설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뭡니까? 지금 여기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너하고의 어떤 의미, 그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실존주의 철학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배경으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아직 맺지 않았지만 배경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바늘과 같이 송곳과 같이 그런 좁은 시각으로 큰 맥락을 배제하고 어떤 삶의 의미를 말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비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원문적인 생각, 해석적인 생각, 비평적인 생각을 촉진하고 결국은 창의적 생각으로 이제 귀착하게 됩니다. 창의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반응, 나의 감정적인 반응, 또 나의 행동의 반응, 나의 어떤 의도적인 그런 반응, 그런 반응을 창의적으로 이끌어내서 자기 삶에 어떤 적용해가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서 책을 읽혀놓고 이런 발문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원문적인 생각을 촉진하는 발문, 해석적인 생각을 촉진하는 발문, 비평적인 생각을 촉진하는 발문,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는 그런 발문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참고로 해서 그러면은 이영식은 어떻게 발문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이영식은 이제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서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독서에 관한 것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런 모든 어떤 실전적인 학문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이영식 스타일의 상호작용, 그렇기 때문에 책과 어떤 참여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도록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지, 그런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개인적인 상담이든지 또 집단적인 그런 상담이든지 상관없이 무슨 말이든지 해도 이게 거부당하거나 틀렸다고 하거나 맞다고 하거나 어떤 섣부른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무슨 말이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선정된 그 매체 있잖아요. 그 매체가 자가치유서든지 혹은 뭐 문학이든지 시 한 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상이라도 괜찮죠. 그 매체와 또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제 발화되는 그 이야기를 자기 내면 세계를 비춰주는 그런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도록 돕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자기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언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자기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자기 욕구를 객관화시키고, 자기의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과 강점을 객관화시키고, 또 어떤 자기의 생활 습관을 객관화시키고, 자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어의 옷을 입혀서 이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도록 돕고자 해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자신의 문제와 가능성을 알아차리게 되죠. 아, 내 문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였구나. 그런데 문제만 인지한다고 그래서 아직 어떤 치유가 되거나 성장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제 어, 저 인지함과 동시에 자기의 가능성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가능성. 어떤 문제를 알아차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치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이제 첫 관문을 들어간 것에 불과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은 무엇인가? 나의 신체적인 가능성은 무엇인가? 나의 정신적인 가능성, 나의 성격적인 가능성, 또 인간관계의 가능성, 환경의 가능성, 사회 제도적인 가능성, 어떤 영성적인 차원의 그런 가능성, 자기의 재능의 가능성, 능력의 가능성,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게 객관화가 돼요. 객관화되면은 인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된 것 중에서 내가 수용할 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버릴 건 버리고 수용할 건 수용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근력이 길러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돕고 있구나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제가 딱히 누구의 이론을 딱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좀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영식은 뭐 상담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또 뭡니까 이제 교육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했는데
도대체 이 독서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하지? 너의 어떤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이?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공통 분모를 제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 분모. 책을 읽혀놓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본질에 언어가 깔려 있구나. 그 언어의 기능을 내가 열심히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자기 이해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제가 치유적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서치료를 뭐라고 했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책을 적절하게 읽혀놓고 많이 말시키는 활동이 독서치료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언어화 과정, 언어화 과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의식이 이제 의식화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부적응적인 생활 습관이 또 의식으로 떠오르고 또 긍정적인 생활 습관,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자기 몸에 붙은 긍정적인 습관도 언어의 옷을 입고 분명하게 객관화되고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숨은 욕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강요한 사회나 부모가 강요한 그런 욕구를 걷어내고 자기 내면 저 깊은 속에 있는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 어떤 삶의 욕구, 자아 성취에 관한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 또 뭡니까 생존에 대한 그런 욕구,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언어의 옷을 입고 드러나게 만들고 자기의 사고방식이 드러나게 만들고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방식, 그게 긍정적인 것이 되었든지 또 부정적인 것이 되었든지 그걸 또 드러나게 만들고 또 자기의 가능성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이 독서치료, 상호작용을 독서치료에 있어서 너무 본질적인 요소고 바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요. 이게 다 언어에 관한 이야기인데 언어에 관한 이야기인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원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명료화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면은 명료화가 되죠.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명료화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 어떤 개인적인 상담들, 독서치료가 아닌 전통적인 그 개인 상담도 보면은 이 명료화 작업은 모든 상담에 있어서 다 어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의 어떤 분석 심리학에서는 어떤 무의식을 명료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현상학에 기반을 둔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자기의 진짜 욕구 있잖아요. 진짜 욕구, 원트라고 하죠. 그 욕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고 행동 치료에서는 부적응한 행동을 드러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이제 교정하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언어를 통해서 개념화하고 실천에 옮길 만큼 이제 풍부하게 서술하게 해서 그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또 인지치료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있잖아요. 혹은 혼자 속살거리는 부정적인 자기 입말 있잖아요. 자기 속말, 그런 속말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고 욕구를 표현하도록 돕고 가능성을 표현하도록 돕고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고 이렇게 도와서 이제 명료화 작업을 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언어는 어떤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 또 새로운 관계 맺는 그런 방식,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 기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돕죠. 그래서 언어는 생각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지치료에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언어를 이제 모호하게 사용하면은 별 힘이 없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행동을 제어할 만큼 풍부하게 서술하면 서술할수록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 게 다 언어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돕고, 어떤 사람이 알아도 못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진짜로 무엇이 참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부간에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잘 들어주면 될 걸, 그렇죠? 어떤 맞장구만 치면서 들어주면 될 걸 너무나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든지 행복수비라든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거든요. 아, 이게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남자가 여자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인지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습득했기 때문에 제가 평생 동안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습득, 그리고 이제 촉진자와 참여자들의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을 매체로 해서 개인 상담을 하든지 집단 상담을 하든지 그 사이에서, 책과 참여자 사이에서 기대하는 치유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본질에 언어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치료 원리라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유일하고 완벽한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촉진 전략 있잖아요. 치유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그 상호작용을 위한 그런 전략들을 개발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상담학 스승님한테 배운 건데요. 먼저 자기 자신만의 이 철학적인 기반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심리학은 에너지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또 집단 상담은 집단역학,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 그 그룹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집단 상담을 만들었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보는 그 철학적인 기반을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인간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시나요? 인간을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십니까? 한번 형성되면은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보십니까? 또 인간을 어떤 요소로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까? 영적인 존재, 또 육체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뭐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인간관이 있잖아요. 이 모든 심리치료와 모든 상담은 어떤 특정한 인간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학 개론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개론서든지 반드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그 상담의 인간관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인간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변화의 전략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프로이드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으로 인간의 마음 세계를 보았죠. 그리고 그 마음의 세계를 에너지의 세계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병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불안, 그 불안을
어떤 꿈의 해석이라든지 자유연상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내는 것이 치료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변화의 전략,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의 전략이 나와요. 또 하나의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볼까요? 그 인간과는 이렇습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다. 이렇게 봐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자극, 그 가장 강력한 자극은 인간 자극이겠죠. 또 물리적인 자극도 있고 또 사회 심리적인 그런 환경에서 오는 그런 자극도 있고 자기 내적인 자극도 있는데요. 어쨌든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다. 그렇게 봤으면은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 유기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은 소거하고 바람직한 잘 적응하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인간을 뭐라고 봤다고 그랬어요?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봤기 때문에 간단한 전략이 나올 수가 있죠.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극의 종류와 자극의 강도, 빈도, 지속기간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서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죠. 등등 이렇게 인간관에 따라서 변화의 전략이 수립되게 되고 그 변화의 전략에 따라서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변화의 기법들을 창안하게 됩니다. 또 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게 되죠. 이처럼 이제 독소치료는 상호작용적 독소치료는 어떤 유일한 단 하나의 가장 완벽한 치료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하고 정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책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상담자 숫자만큼 그 전략이 많을 거다. 왜냐하면은 다 각자의 인간관이 조금씩은 다르게 되고 인간관이 달라지면은 변화의 전략도 달라지게 되고 변화의 전략이 다르면은 변화의 기법도 다르고 실행 방안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강의를 비롯해서 어떤 대가들 또 우리 앞에서 인간의 변화를 연구했던 기존의 모든 상담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만의 인간관을 정립하고 그 인간관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고 기법을 개발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처럼 이제 상호작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슈로즈의 이론을 소개했고 하인스 앤 하인스베리의 이제 치유적 상호작용을 설명했고요. 왓슨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근거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식이 강의하는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저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 모든 이 접근 방법의 공통 분모에는 언어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끝으로 이 모든 것 역시 다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독특성, 그 독특성을 살려서 나만의 치유적인 성장지향적인 상호작용의 전략을 개발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치료 역시 상담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세션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 단위예요. 하나의 단위의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만납시다. 그랬으면은 그 2시간, 그 2시간을 하나의 세션이라고 부르죠. 그 세션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그랬을 때 돌 앤 돌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죠. 돌 앤 돌. 이 남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매인지 부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그 독서치료 관련된 그 단행본에서
독서 치료니까 현명하게도 독서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조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다른 모든 상담에도 이런 세션의 구조화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이 됐든지 행동치료가 됐든지 인지치료가 됐든지 또 게슈탈트가 됐든지 또 집단상담이 됐든지 모든 상담에는 이처럼 한 세션을 구조화하는 그런 이론적인 틀이 있는데요. 독서치료에서는 이 독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 준비와 독서 전 활동, 독서 활동, 독후 활동, 추수 활동 이렇게 5단계로 구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독서 치료니까 독서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을 딱 가운데 놓고 독서 전 활동, 사전 준비, 또 독후 활동, 추수 활동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구조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준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전 준비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막에 보듯이 먼저 이제 촉진자와 자료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서치료 상담자로서 어떤 특별한 집단 상담이나 혹은 개인 상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부지런히 책을 읽어내고 주제를 파악하고 분류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촉진자와 자료의 상호작용 그걸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어떤 상담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개인 상담이든지 또 집단 상담이든지 그랬을 때 어떤 첫 면담이 있겠는데요. 이 첫 면담 혹은 그 모임을 의뢰한 그런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체를 통해서 이 참여자들을 이해하게 돼요. 가능한 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게 되면은 그 참여자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이 출발선상에서부터 이제 좀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룹이 연령대는 어떤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인지, 또 그 학문적인 배경은 어떤지, 직업적인 경험은 어떤지, 결혼을 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이신지, 뭐 독서의 경험은 어떤지, 또 자발적으로 왔는지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무 교육자들인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은 이제 이 독서 치료의 구조를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의 개념화라 하는 것은 개인 상담이라면은 이분은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어떤 분인데 이런 문제를 어떤 책으로 해결하려고 도우려고 한다라고 어떤 글로 쓰든지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이 개념이, 다시 말해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 큰 그림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상담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사용할 자료들을 미리 선정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언제든지 상담을 진행하다가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자료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의 1차적인 어떤 구조화를 시키게 됩니다.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더불어 얼마만큼 자주 어느 기간 동안 만나는지 그런 걸 이제 구조화라고 해요. 구조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첫 시간이 됐어요. 첫 시간을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토막으로 이렇게 보통 나눠서 쓰는데요. 독서 전 활동이 있어요. 독서 전 활동에서는 뭘 할까요? 예, 그렇죠. 책을 읽기 전에 다짜고짜로 책 펴세요. 일쪽 같이 읽읍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그 예비 준비 운동 단계가 있거든요. 모든 이제 의도적인 교육 활동에는 이 예비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아이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어떤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뭐 가벼운 그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아이스 브레이크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스 브레이크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이제 보고
아이스 브레이커를 이렇게 많이 내가 숙달해 있으면은 이 모임을 하는데 적절하게 잘 활용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인상 깊은 그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크림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요. 동성끼리 서로 발라주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왔다면 부부끼리 이렇게 발라주게 하고 그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또 풍선 나르기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한 편이 돼가지고요.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책보 있잖아요. 책보를 네 기둥에다 이렇게 잡게 하고 거기다가 풍선을 올려놓고 그걸 이제 출발점에서 결승선을 돌아서 여기 오는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그런 게임, 활동적인 게임인데 분위기가 일시에 이제 화기애애해지더라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의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가벼운 일상적인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로 시작할 수도 있고 지난주 삶의 이야기를 가볍게 질문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순간이 어떤 것입니까?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또 첫 회기가 아니고 도서 치료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진행되면서 자연히 어떤 독서 과제라든지 글쓰기 과제라든지 또 실제로 그 책에서 나온 것을 현실 생활 속에 적용해 보는 그런 과제들이 자연스럽게 제시가 돼요. 그러면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읽는 활동에 이르게 되죠. 그날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을 읽는 방법인데 이 책을 읽는 방법도 여러분 많이 개발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책을 읽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보기를 권하는데요. 이제 집단 상담이라면은 목소리가 아주 낭낭한 사람을 초청해서 오늘 그날의 텍스트를 낭독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저는 어떤 개인적인 상담이라도 반드시 책을 읽어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실에 불려온 아이들은 책을 읽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책 읽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네가 한번 읽어볼래? 이러면은 그 상담이 싫어지겠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 대목이 굉장히 재밌더라. 내가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렇게 해서 이제 낭독으로부터 시작해라. 꼭 그렇게 권하고요. 윤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퀴 윤자인데 5명이 모였으면은 한쪽씩 차례대로 한쪽씩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제가 굉장히 자주 활용합니다. 윤독을 시켜보면은 그 책 읽는 사람의 어떤 읽기의 수준도 즉석에서 평가할 수 있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감정이입을 하는지 목소리의 톤은 어떤지 그 참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교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번, 너 한 번 이렇게 교대로 읽는 방법을 교독이라고 하고 북독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두꺼울 때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책이 이 자가치유서가 뭐 300쪽 넘어가는 그런 두꺼운 책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이 누가 지은 건데 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책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서문은 읽어주고 그 가운데서 한쪽이나 두 쪽을 요약해서 들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독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췌독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박경리 선생의 뭐 토지와 같은 그런 방대한 문학 작품을 이 치유적인 독서로 이제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언제 다 읽어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오늘 이 모임의 주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딱 몇 군데 있잖아요. 혹은 한 군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걸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낭낭하게 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삼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발췌독이라고 하고 영상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자료 가운데서는 이제 책이 먼저 출판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플래시나 그런 영상으로 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책을 읽는 대신에 그 영상을 보고 다시 토론할 때는 책으로 이제 토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룹이 클 때는 책 바꿔서 토론하기 이런 방법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고등학생들의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그룹이 한 10개쯤 됐어요. 5명씩 이렇게 토론 그룹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림책을 10대권 가져갔거든요. 10대권 가져가 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쫙 펼쳐 놓고 그 대표들이 한 명씩 와서 10개 그룹의 대표들이 한 사람씩 와서 자기 그룹에서 읽고 토론해보고 싶은 그런 책을 골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책이었기 때문에 뭐 읽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훈련된 촉진자가 없고 이제 버즈 그룹이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토론 그룹이기 때문에 금방 또 대화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옆에 그룹하고 책을 바꿔서 토론해 보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20분쯤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바꿀까요? 이런 식으로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저에게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클 때는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만약에 100명이 참여한다면은 적어도 세 사람이 한 권씩 책을 본다 하더라도 30권, 40권의 똑같은 책을 가져가야만 토론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고정관념을 가졌는데 제가 그 틀을 깨버렸습니다. 100명이 5명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20그룹을 만들어서 토론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른 책 20권만 있어도 충분하게 토론이 가능하겠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장에는 그림책이 수백 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주 재밌는 거 20권만 뽑아 가면은 그 100명을 이제 토론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책 바꿔서 토론하기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독서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독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독후 활동은 독서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책 읽는 시간이 더 짧아지잖아요. 뭐 그림책 하나 아동문학 그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텍스트를 읽는 시간은 5분의 1에 불과하겠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을 다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되냐면은 독후 활동으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적 독서 치료를 촉진하는 사람은 이 독후 활동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이제 한 보따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음도 든든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적절하게 독후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독후 활동을 준비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 제2에 대한, 제3에 대한, 제4에 대한 이렇게 준비를 넉넉히 한다면은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후 활동으로 뭐 토론하기는 어른들의 집단인 경우에는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토론만 해도 그 한 권의 그림책을 읽어놓고 막 2시간씩 충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간이 아쉬워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토론하기로 충분한데 아직 언어 능력이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은 그런 어린 참여자들 그리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춘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다양한 도구가 개입된 독후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도 하고 비블리오 드라마라 그래서 그 텍스트를 드라마로 엮어서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역할극을 해보기도 하고 부가트 기법을 도입하기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비언어 매체의 다양한 활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하우를 익힐 필요가 있죠. 비언어 예술 매체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또 뭐 그 가사 바꾸기 있잖아요. 가사 바꾸기라든지 또 어떤 놀이를 한다든지 다른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비언어 예술 매체를 활용해서 독후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에 걸맞는 독후 활동을 했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추수 활동이 있게 되죠. 추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우업 세션이라 그래 가지고요. 추수 활동, 추수는 이게 무엇을 거두어 드린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따라가면서 AS를 하는 거, 그걸 이제 추수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임에 대해서 소감 말하기 이런 걸로 이제 보편적으로 합니다. 2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의 책을 읽고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고 신나게 이제 모임을 했다면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오늘 이 모임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한두 마디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여자들이 오늘 모임이 즐거웠다든지 뭐 이런 점이 좋았다든지 이런 점이 아쉬웠다든지 또 이런 점에서 나에게 도움이 있다든지 또 나에 대해서 이런 점을 발견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있었다든지 이런 소감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을 시킨 다음에 다음 과정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무슨 책을 읽겠습니다. 과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수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임의 구조화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호작용적 그 변화의 전략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독서 치료이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준비, 독서전 활동, 독서 활동, 독후 활동, 추수 활동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촉진 발문인데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은 독서 치료는 책에 관해서 어떤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책과 그 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방금 설명한 그런 치료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거라고 그랬죠. 촉진. 그런데 무엇으로 촉진하느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방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발문으로 하는 거다. 발문. 그래서 촉진 발문법이라고 제가 여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촉진 발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발문으로 촉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발문에도 발문은 어떤 질문의 한 형태인데요. 이 무언가를 묻는 행위에는 되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뭐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있고 또 누군가가 특별하게 대답할 의무가 없는데 막연한 호기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문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문이라고 하죠. 의문. 지구가 도대체 무슨 동력으로 스스로 자전하지? 도대체 무슨 동력으로 태양을 365일 만에 한 바퀴 돌아올 수가 있지? 우주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팽창하지? 이런 건 누군가가 책임지고 대답해야 될 그런 의문은 없잖아요. 저의 막연한 호기심입니다. 그런 걸 어떤 의문이라고 그래. 의문. 그리고 내가 어떤 책에 대해서 다 상당한 수준으로 깊이 분석해서 나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설명하지 않고 내가 알아차린 것 혹은 그 이상으로 이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어떤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은 질문으로 바꾸고요. 질문으로 바꾸고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딱딱딱 뽑아가지고 넌지시 내가 모르는 척 혹은 모르는 척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발문이라고 그래요. 발문. 그 발문.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내가 알아차린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것을 발문이라고 하는데 그 발문은 이 독서치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촉진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질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예, 질문해야 답이 나오죠. 질문은 어떤 미지의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질문하기 때문에
그 세계가 열려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유 인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이런 질문을 했대죠.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무작위로 붕붕 떠다닐 수도 있는데 왜 아래로 떨어지지? 그 아래로 끌어당기는 그 힘이 뭐지? 이렇게 질문했더니 만유 인력의 법칙, 다시 말해서 중력의 세계가 열리게 되잖아요. 이처럼 질문은 미지의 세계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이 독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자주 이제 사용하는 질문이 오늘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런 감정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 하나로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의 흐름을 오늘 읽고 있는 문학 작품에 비추어 봐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자기 감정의 세계의 문을 여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질문하면은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된다. 이 헝클어졌던 그런 생각을 훈련된 촉진자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명료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질문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질문하게 되면은 자기 삶의 어떤 풍부한 서술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기법은 제가 인터뷰 기법으로 되게 많이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겠대요. 그러면은 풍부한 서술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여행 가고 싶으시군요. 어느 나라를 가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태리를 가고 싶대요. 그러면 이태리를 가고 싶으시군요. 그러면 이태리에 어떤 도시를 가고 싶은가요? 뭐 피렌체를 가고 싶대요. 아, 피렌체요? 그러면은 교통편은 뭘로 가고 싶으신가요? 뭐 아시아나 항공인가요? 대한항공인가요? 이태리 항공인가요? 이렇게 묻고 여행 경비는 얼마쯤 예상하시나요? 누구랑 가고 싶으신가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언제 가고 싶으신가요? 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쫙 해주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동안에 내가 마치 이미 이태리를 여행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이런 걸 이제 풍부한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런 풍부한 소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통해서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밖에도 이 질문의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거는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자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관점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고요. 이 질문이 가진 기능들을 모두 다 활용해 가지고 이 책을 읽는 그 독자의 마음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치료자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질문하는 그 실력이 그 사람의 촉진의 실력이다 할 만큼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독서치료는 이 텍스트에 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 텍스트를 보는 사람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초점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을 점점점 좁혀가는 질문을 초점화 질문이라고 하죠.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왕자를 읽고 인상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큰 질문이죠. 뭐 그 책을 읽고 마음이 따뜻했다든지 마음이 불편했다든지 또 허무했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슬펐다든지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린 왕자를 읽고 무서워졌어요. 그랬다면은 초점한 질문. 아, 어떤 장면에서 무서워졌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커다란 텍스트의 어떤 특정한 자신과 연결되는 그 부분에 집중해 볼 수 있도록 초점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텍스트에 관해서만 초점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읽는 독자에게도 그 초점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와 어린 왕자의 등장인물 속에서 누구하고 아무개씨는 가장 비슷한가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장미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누가 반응을 했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초점화 질문. 아, 그렇군요. 아무개씨는 장미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초점화 질문. 어떻게 해요? 장미의 어떤 점과 아무개씨가 닮았나요? 그랬을 때 장미가 애둘러서 표현하는 그런 화법을 제가 썼다가요. 남편한테 많이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질문에서 자꾸 좁히고 들어가는 그런 질문을 초점화 질문이라고 하고, 이 연결 질문을 통해서 텍스트의 질문에서 이 참여자 개인의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적용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를 읽고 나서 그 텍스트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제 독서 치료의 이제 촉진적인 발문법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적 독서 치료는 훈련된 촉진자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된 촉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적 기반을 공부하면서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런데 이 독서치료라고 하는 이 분야는 사람의 변화를 돕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론만 공부했다고 해서 곧 리더십이 내 몸에 체화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와 더불어서 꼭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동료 집단에 참여해보는 겁니다. 참여. 훈련된 촉진자가 이미 독서치료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은 그런 촉진자가 책 한 권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이끄는 그런 그룹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은 한 학기든지 두 학기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꼭 참여해서 책하고 참여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 그 촉진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그런 걸 잘 관찰해서 몸으로 익혀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촉진 실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촉진 실습. 내가 이제 다시 촉진자가 돼가지고 멘토맨으로 하든지 혹은 그룹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독서치료를 실행하든지 그렇게 실행을 할 때에 그런 걸 촉진 실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촉진 실습을 혼자 해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더 개발해야 되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게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 비전을 같이 받게 됩니다. 촉진 실습과 슈퍼비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겠죠. 실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코치하고 지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훈련된 독서치료 촉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8강에서 독서치료의 이제 유형별 전략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상호작용적 독서치료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상호작용 독서치료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치유적 상호작용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걸 탐구했고, 독서치료 세션을 독서행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어떻게 구조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촉진 발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훈련된 독서치료 촉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의 촉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공부만을 가지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전거 타기를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같고, 수영이나 다른 어떤 스포츠를 마치 책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과 같죠. 그 이론을 공부했으면 반드시 물에서 호적거리면서 수영을 배우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실제로 독서치료 현장에 독서치료 그 모임에 참여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또 코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독서치료 촉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료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영식의 독서치료 이렇게 쳐보시면은 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